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어제 김성애 보좌관님께서 1987년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실 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방송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19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을 이끌었던 한 노동운동가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 방송 녹음을 마치면 소주를 한 잔 마시러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진짜 술 한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2년 넘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아서 그냥 포기할까를 지금 30분 전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낮은 수준에서나마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고민 끝에 엎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노동자가 김성태 노동자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이면 그냥 막 얘기하죠, 제가. 예. 뭘 고민합니까, 김성태 노동자면은요. 예. 예. 이 얘기하는 시간이 아깝죠, 예. 제가 좀 양해를 구할 거는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생애에 관한 문제고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잘못된 이야기로 돌아다니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이제 아는 것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저처럼 제3자인 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함께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3자로서의 이야기라는 걸 좀 감안을 하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호희 대표님 다음 주에 만나 뵙는데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예. 1987년 6월 항쟁이 끝난 이후에요. 전두환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죠. 노태우가 6.29 선언을 했고요. 예.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에 현대엔진이라는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을 하면서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근데 현대엔진이라는 이 회사의 이름을 이 회사가 이제 나중에는 현대중공업하고 합병을 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만은 이 현대엔진이라는 회사를 잠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역사를 바꿨던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현대엔진이라는 회사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 대투쟁이 초반에는 울산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죠. 왜냐하면 이때 자본가들이 다 노동자 일기를 개떡처럼 알았지만 그중에 갑은 단연 현대그룹의 정주영이었거든요. 그리고 현대 주요 계열사들이 다 울산에 있었죠. 정주영의 노동 탄압이 얼마나 심했냐면 1988년 5.5공화국 청문회 때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의원이 정주영 증인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이 녹아내리는 느낌으로 내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당시 이제 의원은 부울경 지역의 노동자들을 대변했던 인권 변호사였고요. 그래서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울경 지역에서 현대그룹이 얼마나 심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했는지를 노무현 의원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이 정주영이 얼마나 웃긴 인간이었냐면요. 현대엔진에서 노조가 결성되니까 현대그룹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도 노동조합이라는 걸 좀 해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러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되게 하게 됩니다. 예. 이게 7, 8, 9 대투쟁의 기폭제가 되는데 현대 미포조선이 7월 16일에 현대엔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내려고 했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정주영 성격에 그냥 깡패 구사대 동원해서 노동자들 패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7월 16일이 6.29 선언이 시작된 지 딱 보름 조금 지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노동자들을 두들겨 팰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정주영이 어떻게 하냐면 미포조선 노동자들이 15일에 노조를 결성을 하고요. 16일에 시청을 방문해서 노조 설립 신고 서류를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정주영이 청년 깡패들을 고용을 해서 이 노동자들을 팬 게 아니고요. 예. 이 깡패들이 확 튀어나오더니 신청 서류를 날치기를 해서 튑니다. 마음으로는 패고 싶은데 사회 분위기가 또 그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노조가 설립되는 꼴은 못 보겠는 거죠. 정주영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딴에 머리를 엄청 굴린 게
예전에는 깡패들을 고용했는데 이번엔 소매치기를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조 신청서를 쎄벼서 튀는 이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절도인데 이게 뭐 귀중품을 절도한 것도 아니고 노조 신청서를 쎄벼서 튀니까 진짜 역사에 남을 코미디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후에 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고요.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에 대한 욕구가 분출이 됩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한번 과거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식칼테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께서도 살짝 언급을 하시던데 당시에 노조를 한다고 하면 진짜 식칼로 노동자들을 찔렀거든요. 네, 이 사건의 발단이 1989년 1월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엔진이 같이 파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현대엔진이라는 회사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첫 출발이 된 회사. 그러니까 오늘만 좀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렸던 그 회사예요. 예. 그리고 이 현대엔진의 초대 위원장이 권용목이라는 분입니다. 권용목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문을 연 초대 위원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정주영 입장에서도 이 권용목은 죽일 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새끼만 없었어도 하고 이를 다글다글 갈았었을 거예요, 아마. 이때 현대엔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성남 산장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구사대가 여기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을 하죠. 근데 이때 이 깡패 새끼들이 노동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해요.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찾는 이름이 아니면 막 두들겨 팬 다음에 야, 너 이 새끼야 복창해.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이다. 뭐 복창해. 이러면서 이제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팼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이 깡패들이 왜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했냐면 얘들이 찾고 싶은 사람이 바로 권용목 위원장이었던 겁니다. 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권용목을 찾아서 반쯤 죽여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깡패들이 권용목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팔을 부러뜨려 놓죠. 그래서 당시 권용목 위원장이 당했던 부상이 전치 6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식칼테러 사건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 폭력에 항의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 현대엔진 노동자들 5천여 명이 폭력테러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깡패들이 난입을 해서 야구방망이만 들고 온 게 아니고 식칼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식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노동자 2명이 식칼을 맞아서 중대에 빠지죠. 아주 끔찍한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 권영목 위원장이라는 분은요. 1987년에 현대엔진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단식도 오래 했고요. 몸에 신너를 끼얹고 분신도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권영목의 투쟁은 정말로 목숨을 건 투쟁이었던 거예요. 요까지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식, 분신, 식칼테러 이게 난무하는 속에서 1980년대 후반에 정주영을 상대로 현대중공업, 현대엔진을 이끄는 노동운동 지도자가 된다는 건 이건 진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권영목이라는 이름을 학교 다닐 때부터 늘 잊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름을 잊게 됐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냥 노동운동의 전설, 위대한 87년 대투쟁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투사 이렇게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언제 다시 듣게 됐냐면 권영목 위원장이 민주노총이 1995년에 설립되는데 초대 사무총장이 됩니다. 잘 어울리죠. 민주노총의 초대 사무총장의 이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권영목 위원장이라고 저는 간단히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한동안 다시 이제 이분 성함을 잊고 살다가 2007년 12월에 대선을 며칠 앞둔 날이었을 거예요. 거의 대선 가까이 다 왔을 때일 겁니다. 예. 뉴스를 보는데 민주노총 일부 이명박 후보 지지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씨 하고 기사를 무심코 열어봤는데 민주노총 소속 전 현직 노조 간부 100여 명 등 747명의 노조 간부들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촛불을 함께 들었던 시민들 중에는 민주노총이 2007년에 MB 지지 선언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지금 생긴 일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망설이다가 권영목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거론해야 되는 거여서 끝까지 망설이다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결국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당시에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어떤 골핀 놈들이 이런 짓을 했나고 기사를 탁 열어봤는데 예. 그 지지선언한 명단에 권영목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권영목 위원장이 맞아?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고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권영목 위원장이 2007년 7월에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7월 기사는 한나라당과 방향이 같은 신노동연합의 출범 이렇게 기사가 돼 있어요. 허허. 그래서 기사를 열어보니까 단체 출범대회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진에 이명박이 있어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홍 목사,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위원장이죠. 김진홍 목사가 있고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투사 권영목 위원장이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이라는 단체의 대표가 돼서 4명이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 겁니다. 아니 분명히 이 얼굴은, 이 이름은 내가 알고 있던 그 권영목이에요.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열었던, 진심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권영목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명박이랑 권영목이 환한 얼굴로 악수를 하는 사진이 한 장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멘탈이 나갔냐면 권영목 위원장이 현대엔진에서 투쟁을 하다가 나중에 해고가 돼요. 예. 그런데 이때 해고될 때 현대엔진 회장이 이명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목을 죽이려고 했던 사측의 수괴가 이명박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둘이 악수를 하고 웃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이명박이 축사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오늘처럼 특별한 감회를 가져본 날이 없다. 권영목 대표가 기자회견하는 걸 보고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다 이러면서 감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멘탈이 안 나가겠냐고요. 그 사진을 보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권영목으로 검색을 쭉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요. 예. 그랬더니 권영목 위원장이 2002년에 이미 대선 때 정몽준 후보가 창당했던 국민통합21에서 노동특별위원회 정책위원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것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정몽준 후보는 뭐 이제 노무현 후보하고 나중에 뭐 후보 단일화를 하지만 그걸 떠나서요. 정몽준 캠프라니요. 그러니까 정몽준은 정주영이 아들 아니에요? 정주영이 아들. 그러니까요. 권영목을 죽이려고 했던 회사 오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권영목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할 때 현대엔진 사측이 사람이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말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노조위원장이고 미워도요. 그런데 권영목 위원장이 신너를 몸에 끼얹으니까 현대엔진 사측에서 어떻게 했냐면 회사 스피커로 장송곡을 들었습니다. 빨리 죽어라 이거죠. 권영목 빨리 죽어라. 그걸 한 사람이 정주영, 정몽준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그 정몽준 캠프에 권영목 위원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도 권영목 위원장이 정몽준하고 악수를 하는데 권영목 위원장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이게요. 김문수, 하태경 뭐 이런 애들이 변절한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하태경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운동한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지만 애초에 운동을 할 때부터 진정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영웅심이었고요.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진보 진영에서 출세를 하려 했던 사람들이고요. 제 경험상 변절한 운동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운동 진영에서의 권력 때문에 운동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런데 변절한 사람들이 왜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쪽에서 기웃거리냐면 운동을 할 때부터 권력을 추구를 했는데 그런데 운동권이 나중에 축소가 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권력이 있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한 경력을 팔아서 극적으로 저쪽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야, 나 과거에 운동권이었지만 이제 전향해서 운동권의 비리를 폭로할게. 나를 보수 진영에서 써먹어줘 이러는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요. 동지들과 함께 싸웠던 역사를 부정하고 동지들을 배신하는 거죠. 엿바꿔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하태경, 뭐 김성태 이런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를 해야 되면 고민을 하는데 1초도 고민이 안 들어요. 이런 애들은요. 예. 그런데 권영목 위원장은 저는 그럴 사람이라고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운동을 한 사람이 어떻게 87년에 정주영하고 맞서겠습니까? 그때는 노조라는 게 아무 곳에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권영목 위원장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성이 없었던 운동가라고 절대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권영목 위원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정말 이해가 안 돼서 한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예. 일단 이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민주노총이 사실은 이명박을 지지했던 적폐들이다 이런 말이 이제 SNS에 많이 나도는데 예. 그 근거가 제가 쇼크를 받았던 그 기사예요. 2007년 12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747명이 이명박을 지지 선언한 그 기사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하나만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건 민주노총이 이명박을 지지한 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영목을 비롯한 일부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변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변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슴이 쿵쿵거리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변절한 건 그냥 야, 이 변절한 나쁜 놈들이야 이러는데 이게 권영목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요. 변절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반응을 하죠. 이제 사실관계만 하나 바로 잡고 싶은 겁니다. 민주노총이 이명박을 지지한 게 아니고 권영목을 비롯한 변절자들이 이명박을 지지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권영목 위원장이 애초부터 김문수랑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제가 고민도 하지 않았겠죠. 그 이유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진영에 있었던 선배들께 여러 번 물어봤죠. 예. 그리고 권영목 위원장이 2009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돌아가셔요. 그 당시 제 심정은 한때 존경하지 않았던 투사 권영목 위원장이 고인이 되신 한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도 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좋은 이야기도 더 듣고 싶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목숨을 걸고 싸웠던 1987년 권영목의 투쟁이 부정돼야 하고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2002년 이후에 그 사람이 변절한 삶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머릿속에서 더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생각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최근에 그 2007년 기사가 돌면서 다시 이제 권영목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난 겁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참 평가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영목 위원장이 변절했느냐, 뭐 참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변절이라는 단어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다른 생이 있다면 제가 만약에 권영목 위원장을 다른 생에서 만난다면 묻고 싶긴 합니다. 왜 그러셨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진 마셨어야죠. 라고 묻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권영목 위원장이 사업에도 많이 실패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겉에서 보고 알고 있는 것과 달리요. 노동조합이라는 곳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서운함 또 분쟁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여기서 옮기는 건 적절치 않아 보여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노동운동을 하면서 권영목이 느꼈던 인간적인 실망이나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많이 작용을 했던 것으로 들었어요. 이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아마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목에 대한 당신 생각이 뭐냐? 근데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대체 오늘 무슨 메시지를 드려야 될지 결론이 없습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많이 망설였던 거고요. 그래서 권영목이 나쁜 놈이라는 거냐 좋은 분이라는 거냐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 변절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목숨을 걸었던 권영목의 투쟁마저도 없었던 거라고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 정말로 거칠게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 너무 가난하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조금 더 우리를 인간적으로 아끼고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권영목 위원장과 투쟁을 했던 이가병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009년에 권영목 위원장이 숨졌을 때 글을 썼는데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그 대목을 그냥 한 대목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배우고 못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끼리는 서로 지켜줘야 된다. 유혹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쫓겨난 후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찾아주는 사람 없고 몸 하나밖에 없는 샘물 만지던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겠는가. 권영목 같은 경우 정치행보를 보이면서 돈을 챙겼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생계가 어려워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는 우리 해고자들이 너무나 흔하게 겪는 일이다. 개인이 감내하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고통들인데 현장은 현장대로 닥친 일에 맞서 싸우기 바쁘고 조합원들은 일터에 없는 해고자들에게 당연히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 회사는 해고자와 조합원을 분리시키기 위해 온갖 공작을 꾸준히 벌인다. 이런 사면초가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지켜주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권영목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못 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더구나 권영목처럼 노동운동에서 명망 있는 사람은 자본이 활용할 가치도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조차 우리가 챙기지 못한 마당에 권영목을 배신자라고 욕하고 비난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만 것처럼 끝내서 죄송한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우울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자본주의가 그 사자같이 싸웠던 투사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던 그 사실이 너무나 그냥 슬픈 겁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다만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 슬픈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서로가 동지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이가병 위원장의 이야기대로 서로를 좀 지켜주고 아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아련히 떠오릅니다. 예, 결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브리핑을 마치고 이제 소주 한 잔 마시러 총총히 떠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이명박을 지지한 적은 없다.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요.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명박을 지지했던 이른바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들은 그냥 변절하신 분들입니다. 네, 비겁하게 변절한 거죠. 네, 권영목 씨가 2006년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게 있는데 이 말을 했네요. 제 생각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87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영목 씨가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이완배 기자한테 왜 네가 슬퍼하냐? 난 바뀐 게 없는데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왜 바뀌었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슴속에 묻은 이야기를 하고 소주를 마시면서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권영목 위원장이 현장에서 이제 겪었던 되게 소외감도 많았었던 것 같고요. 살아생전에 그걸 잘 못 풀었기 때문에 결국은 변절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되게 슬픕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과음하지 마시고요. 네. 또 네. 내일이 있으니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